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징계위가 늦은 오늘 새벽까지 오랫동안 징계 수위를 놓고 고심한 결과 오늘 새벽 4시에 징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한 겁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를 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자, 이에 대한 윤석열 총장의 반응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네, 김진의 돌직구쇼 시작하겠습니다. 징계위가 오늘 새벽 4시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정직 2개월의 징계 결과를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불법 조치, 법치주의 훼손이다 라며 강경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김진의 돌직구쇼에서는 징계위의 정직 2개월 처분의 의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또 윤석열 총장 측의 즉각적인 반응과 향후의 전망에 대해서 오늘 심층 있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계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이자 오늘도 법전 들고 출근한 정혁진 대표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돌직구쇼의 또 한 명의 비대위원입니다. 국민의힘의 비대위원 김연아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좌장이자 서울시 정무 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전직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기자 이재명 부장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정직 6월부터 4월 해임부터 해가지고 결국엔 만장일치로 해결이 된 건가요? 예. 그 윤석열 총장께서는 혹시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전달을 받거나 특별한 반응은 안 보셨고요. 알았다고.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왜 해임이 아닌 정직인가? 당초 정직이냐 해임이냐, 정직 6개월이냐 3개월이냐 의견이 분분했는데 징계위는 정직 2개월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논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개월 동안 윤 총장의 징계 혐의에 대해서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는데 정직 2개월이라는 다소 의아한 처분을 두고서 오늘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자, 윤 총장 측은 오늘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윤 총장 대검에 출근했을까요? 대검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공태현 기자를 연결해서 상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공태현 기자, 오늘 윤 총장 출근했습니까? 네,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늘 대검찰청으로 정상 출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조금 전 윤석열 총장이 탄 차량이 대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론은 오늘 새벽 4시 반에 났습니다. 어젯밤 9시 넘어 징계위원들 간의 토론 끝에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한 건데요. 윤 총장은 오늘 외부 일정 없이 보고를 받으면서 집무실에 머무를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직은 해임, 면직에 이어 3번째로 무거운 징계인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의 의결 결과를 보고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하는 순서를 밟을 예정입니다. 대통령 재가로 징계가 집행되면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 윤 총장은 정직 기간 동안 검찰총장직은 유지하지만 직무를 맡을 수 없게 됩니다. 추 장관은 그간 한 6가지 정도로 윤 총장을 징계해야 한다라고 이유를 밝혀왔는데 징계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들을 인정한 겁니까? 징계위는 윤 총장의 6가지 징계 청구 사유 중 혐의 중 4가지를 징계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징계위는 판사문건 작성과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의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언론사 사주와의 교류와 감찰 불응에 대해서는 불문으로 결정하고 감찰 관련 정보 유출 등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새벽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징계위 의결을 마치고 법무부 청사를 나서면서 과번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토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반응도 궁금한데 윤 총장이 어떤 입장 내놨습니까? 네, 조금 전 윤 총장은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윤 총장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적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부당한 조치라고 반발했는데요.
이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의 심각한 훼손이라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아야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어제도 윤 총장 측은 징계위가 추가 기일을 잡아달라는 요구를 거부하고 최종 의견 진술도 1시간 안에 준비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처분 효력을 저지하는 집행정지 신청과 징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법원에 낼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공 기자 고생했습니다. 징계위가 내린 정직 2개월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정직 2개월 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 오늘 새벽 4시에 결과가 나왔고요. 징계위는 윤 총장 2개월 정직,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대통령이 제거할 때는 징계가 확정됩니다. 징계 인정 사유는 4가지 혐의였습니다. 판사 관련 문건 작성, 한동훈 사건 관련 감찰을 방해했다, 한동훈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 정치적 중립 등 공무원으로서 검찰총장으로서 위신을 손상했다 등등의 이 4가지 혐의에 대해서 징계위는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재민 기자, 4시, 새벽 4시에 정직 2개월 결과가 나왔는데 어제 징계위가 공식적인 일정이 마친 게 한 9시 정도였잖아요. 그럼 꽤 긴 시간 동안 이 정직 2개월을 두고서 고민을 했다는 얘기겠군요. 그렇죠. 증인신문을 마친 시간 7시 반이었습니다. 오후.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9시부터 징계위원들이 모여서 징계 수위를 두고 이제 그때 논의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새벽 4시까지 거의 7시간 동안의 난산 토론, 마라톤 토론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정한용 징계위원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시간의 토론 끝에 결정된 게 정직 2개월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제 4가지 혐의를 인정한 거죠. 그 징계 혐의 중에서 4가지 혐의라고 하는 게 판사 성향 문건, 국내 직무범을 벗어났다 이렇게 본 거겠죠.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방해, 그리고 감찰 방해가 있었다 이렇게 본 거고요. 그리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봐서 정직 2개월 줬고, 대신에 추미애 장관이 징계 청구 사안에 넣었던 언론사주 만남이 부적절했다, 그리고 감찰에 불응했다, 이 사안은 불문에 붙였습니다. 그 얘기는 문제는 있으나 징계를 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라서 징계는 하지는 않겠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거고요. 또 추미애 장관이 징계 청구했던 2가지 사안이 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정보를 유출했다, 외부에 유출했다 이런 게 있었고, 또 하나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해서 감찰을 방해했다. 이 2가지 혐의는 혐의가 없다 이렇게 보고 뺐습니다. 결국은 나머지 4가지 혐의에 대해서 정직 2개월 그렇게 최종 7시간 만에 조율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정한중 징계위원장 그리고 이영구 법무부 차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중부에 그 혐의와 양정을 정했습니다.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그때 몇 정도로 이렇게 의견이 나누는 건가요? 일단은 이제 의견이 나눠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토론하다가 근데 합의가 어떤 돼서 의견이랑 어떤 의견이? 정직 6월부터 4월 처음에는 해임부터 해가지고 논의했었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렸는데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여튼 합의가 안 되면서 계속 토론했어요. 결국엔 만장일치로 의결이 된 건가요? 예. 만장일치라고요? 만장일치로 되신 거 맞나요? 위원장님? 하여튼 법률에 따라서 만장일치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하여튼 아시다시피 이제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과반수가 되는 순간 가장 피청구인에게 유리한 양정을 정했습니다. 의견을 계속해서 개진하면서 맞춰갔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 6가지 혐의에 대해서 다 인정이 됐다는 건가요? 4개 정도 인정했습니다. 법관 사찰, 채널 A 사찰 및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의심으로 인한 품위 손상, 언론사적 부적절한 만남은 불문 처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선 여러분들과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의견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장관께는 그럼 보고를 하신 상황이에요? 시간이 노진 씨와 주무 씨가 네, 들어보셨습니다. 김연아 의원님, 징계위에서는 4가지 혐의에 대해서 인정했습니다. 요컨대 검찰총장이 법관을 사찰했다, 검찰총장이 한동훈 관련된 수사와 감찰을 방해했다, 검찰총장이 정치적 중립 등 위신을 손상했다. 징계위의 설명대로라면 검찰총장이 정말로 엄청난 일들을 했다는 건데 정직 2개월이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 결과를 보면서 징계 사유와 또
또 징계 수위 간의 불균형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사유는 거창했으나 오히려 그것에 대한 결과는 굉장히 미미한 그런 결과를 낳았는데요. 국민들 입장에선 좀 의아해할 것 같습니다. 해임 얘기가 운운하다가 갑자기 왜 이렇게 정직 2개월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을까? 그렇다면 징계 사유는 적절했나? 어제 증인이 출석을 해서 8명 중에 5명 증인이 출석을 해서 이제 진술을 했는데요. 거기에 4명이 사실은 윤석열 총장에게 유리하게 증언을 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판결에 대해서 그것이 반영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징계 사유가 저는 좀 되게 어불성설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히려 이것이 어떤 증인들이라든가 징계 사유에 대해서 결정됐다라기보다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정한중 위원장이라든가 이용구 차관이 얘기하는 것처럼 왜 갑자기 국민에게 죄송하고 최선을 다했다는 변명을 했을까요? 저는 여론을 의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연 3주째 떨어지고 있는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또 윤석열 총장의 징계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을 갖고 여론을 의식했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해임일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이 이것을 뒤집는 소송을 했을 때 번복 가능성이 있지만 정직은 번복하기가 어렵고 번복에 대한 효과가 미미할 거라는 고도의 계산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야당 김연아 비대위원회 견해였는데 정학순 변호사님, 네. 법률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좀 궁금한데 네. 지금 징계위 측에서 밝힌 징계 사유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중대한 일들이거든요. 만약에 징계위의 말이 맞다면 검찰총장이 본인의 측근에 관련된 수사와 감찰을 총장의 권한을 이용하여 그걸 방해했다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법률적으로 볼 때 이 징계 사유 하나하나를 다 징계위에서 인정했는데 자, 정직 2개월을 또 내렸다. 김연아 의원은 이거에 대해서 정치적인 징계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법률적으로 볼 때는 어떠십니까? 최악의 결정이다. 앞뒤가 안 맞는다. 쉽게 말하면 일국의 검찰총장이요. 판사를 불법적으로 사찰을 갖다 하고요. 그 다음에 수사를 갖다가 방해하고 측근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감찰까지 방해하고. 거기에다가 검찰총장이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라고 모든 법에 엄연히 규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관여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뭐냐? 정직 2개월이다. 이거는 검사가 음주운전 정도 하면 나올 수 있는 그 사안이거든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뭐 정직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이거는 무조건 면직 아니면 해임이다. 왜 그렇게 생각을 갖다 했냐면 추미애 장관이 이미 직무집행 정지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자기의 생각이 맞다라고 하면 직무집행 정지하고 준하는 그 결정은 해임이나 면직이지 일정 기간을 갖다가 정해가지고 정직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정직 2개월, 그것도 정직은 6개월까지 할 수 있는데 불과 2개월만 했느냐. 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추미애 장관이 연전연패를 갖다가 하고 있죠. 왜냐하면 감찰위원회 결과 나왔죠. 법원에서, 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 나왔죠.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는 법관회의에서도 이게 뭐 그렇게 사안이 아니다 이런 결정도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조금 전에 보도도 나왔지만 윤석열 총장은 정직 2개월에 불과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행정소송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집행정지 신청에서 또 그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가 패소를 갖다가 하게 되면 그러면 타격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갖다가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정쩡한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나름대로 그 중립성을 갖다가 지키고 독립적으로 판단을 갖다 해야 할 징계위원회에서 이런 어정쩡한 결정을 갖다 내린 거는 너무너무 잘못되고 너무너무 앞뒤가 안 맞는 그러한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님의 개인 견해 잘 들었습니다. 어제 증인들을 향해서 집중적인 증인 신문도 있었습니다. 주요 증인들이 신문을 마치고 오가는 모습도 취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회의에서 어떤 말씀 하셨나요? 사실대로 잘 증언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진행은 좀 어떻게 되나요? 감찰 방해 징계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요. 예, 고생들 많으십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떤 내용 진행하셨는지요?
징계의 혐의와 징계 결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앞서 밝혔던 그 징계 혐의에 따라서 총장의 직무 배제까지 했었던 징계 사유 중 4개에 대해서는 어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특히 그중에 이 2개는 묻지 않기로 징계 혐의로 논의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을 했다. 추 장관과 여권은 그간 공세를 가해왔는데요. 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감찰을 방해했다는 것들. 자, 불문 결정했습니다.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 처분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일부는 무혐의를 내렸습니다. 한동훈 사건 감찰 정보를 유출했다. 한명수 전 총리 사건 감찰을 방해했다.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판단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추 장관이 직무 배제의 근거로 삼았던 것 중에 상당수가 무혐의거나 징계로서 부적절하다라는 판단을 징계위조차도 내렸다는 겁니다. 앞서서 여권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돼서 이렇게 윤 총장에게 물은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렇게 언론 사주들, 조선일보 사주도 만났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렇게 언론 사주들 만나는 것이 관행입니까? 과거에는 많이 만난 거로 저는 알고 있고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높은 사람들 잘 안 만났고 제가 이분들 만났냐고 여쭙는 부적절하게 겁니다. 처신한 적 없습니다. 자, 김영주 의원님, 그렇다면 추미애 장관이 밝혔던 6가지 중 적어도 2가지에 대해서는 어제 징계위가 인정하지 않은 게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아까 윤석열 총장 측에서 말한 워딩 중에서 제일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것은 결과적으로 실체 없는 사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업장에서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해고를 하는 거잖아요. 어떤 징계를 했을 때는 실체적 법률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형법 적용을 통해서 징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아무리 의중으로는 뭐 해임을 하고 싶고 뭐 파면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일정 정도의 여러 가지 어떤 전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재형법정주의에 따른 실체적 어떤 형벌이 될 만한 그런 부분이 있는가를 실제로 징계위원이 따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6가지의 상당 부분이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아까 2가지는 아예 증거도 불충분했고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실체적 사유가 될 수 있는 즉 재형법정주의에 맞는 증거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정적으로 사실은 뭐 언론 사주 만난 거 부적절하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여러 사람이 있고 혹은 그때의 언론 사주가 피의자가 아니고 사실은 피해자 입장이었단 말이죠. 그때의 홍 회장이라고는 그런 것도 보면 사실 이거 무리하게 갖다 붙인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감찰 방해도 그 당시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실제로 보면 서면 조사할 수도 있고 일정 조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기본 예우는 갖추면서 조사를 감찰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거의 통째로 무시된 채로 그냥 와서 노크하고 들어오는 그런 과정에 생략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말하자면 뭐 찍어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징계위원회 하더라도 그런 것까지를 다 말하자면 받아들이기는 어려웠다. 그렇게 봐야 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최종적으로도 징계에 있어서 어떤 정직 2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속에서 그러면 감봉시킬 수 있냐 그런 의미 있었을 거예요. 징계위원 4명 중에서 해임도 있었고 뭐 징적 6개월도 있었고 2개월도 있었다. 정한중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무게중심이 결과적으로 이 내용 즉 에비던스를 봤을 때는 해임거리가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밝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네 분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징계위가 밝혔던 바대로라 하더라도 정직 2개월 결과가 징계 혐의의 중함에 비해서 부자연스럽다라는 의견들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4가지 혐의 중에 단 하나라도 사실로 인정됐다면 이것은 정직 2개월이 아니라 그보다 더욱더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하는데 징계위 스스로 징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징계 결과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들을 네 분이 공유해 주셨습니다. 시청자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 패널들의 개인 견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궁금한 건 과연 윤석열 검찰총장이 본인을 향한 정직 2개월 결과 그러면서 4가지 징계 혐의에 대해서 징계위가 인정한 것과 관련해서 과연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을까입니다. 윤 총장의 입장
조금 전 나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매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기재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자, 표현을 보세요.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웠다. 김영주 전 의원님이 조금 전 주목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불법 부당한 조치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다. 이재명 기자, 지금 윤 총장 입장문 같이 띄워놓고 좀 한 구 한 구 분석을 해보시겠어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임기재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이 표현은 결국 목적 자체가 부당하다는 의미겠죠. 목적 자체가 불법적으로 부당하다. 그 다음에 있는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웠다는 것은 그 과정도 불법하고 부당하다. 다시 얘기해서 목적도, 그 과정도 불법하고 부당한 조치다. 이게 지금 윤석열 총장의 생각인 거고, 그런 점에서 그것은 결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그리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거다. 윤석열 총장이 처음, 그러니까 그 추미애 장관으로부터 직무 배제를 당하고 다시 행정법원으로부터 집행 정지가 받아들여서 복귀했을 때 처음 얘기했던 게 바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싸움이, 그러니까 목적도 부당하고 과정도 부당한데, 이 싸움 자체가 나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법치주의를 위한 싸움이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아직 지금 대통령의 재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지 2개월이 확정된 게 아니지만, 대통령 재가가 나오는 대로 바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왜냐하면 다시 얘기해서 이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그리고 법치주의를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다라는 본인의 명분을 분명히 했고, 앞으로 이제 과정 속에서는 결국 이제 지금 징계위가 4가지 사유를 가지고 징계를 한 거죠. 그 중에 이제 뭐 판사의 사찰을 했다거나 아니면 측근의 수사나 감찰을 방해했다거나, 사실 굉장히 엄중한 사안이죠. 아까 조금 전에 정혁준 변호사도 사안과 비교해서 징계의 수위가 도저히 이게 적당하지 않다. 정지 2개월이면 뭐 아까 전에 이제 음주운전 수준의 검사에게 내리는 징계 수위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법정에 다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총장이 조금 전에 낸 입장을 좀 다시 보겠습니다. 김현아 의원님, 네. 문재인 대통령은 알려지기로 징계위가 어떤 절차에 대해서 의결을 하면 재가를 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윤 총장 입장에서는 정지 2개월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고민을 하겠죠. 재가할지 말지를 결정할 텐데, 만에 하나 대통령이 정지 2개월을 그대로 재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윤 총장도 인지한 상태에서 아마 이 입장을 냈다라고 보이는데, 자, 그렇다면 이 입장문이 비단 징계위원이나 추미애 장관을 향한 총장의 입장이 아니라 혹여 대통령을 향해서도 윤 총장이 내는 입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그렇게 읽힌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특히 임기재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한, 내쫓는 건 사실은 대통령만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국회에서 탄핵을 거치지 않는다면, 그럼 저거는 직접적으로 대통령을 향해서 얘기한 거라고 보고 있고요.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는 분명히 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온 문구가 그렇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국민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훼손하는 것이 바로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김연아 의원님의 해석이었는데, 김영주 의원님, 네. 조금 전에 대검이 입장 하나를 또 기자들에게 알려왔는데, 윤 총장의 입장은 이렇다라는 거고, 하나 흥미로운 걸 저는 봤는데,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재가할 때까지 윤 총장은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고 평상시처럼 직무를 하겠다라는 안내인데, 사실 굉장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내용이긴 한데, 혹시 여기에도 뭔가 메시지가 있습니까? 글쎄요, 이제 나는 정당하고 원칙을 지키겠다. 그 다음에 첫 반응이 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결정이 나올 줄도 알았고, 어떤 결정이라도 받고, 어쨌든 그쪽에서 주는 건 받지만, 난 쿨하게 받지만, 내가 할 일은 또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행간에 남겨진 것은 대통령이 조금 더 갈래를 한번 타줄 수 있는 기회는 남아있다. 대통령의 시간은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그랬을 때,
그야말로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대통령과 어떤 메신저를 통해서도 임기가 끝까지 지켜달라는 얘기도 들었다라 하면 그건 실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런 면에서 한 번 더 대통령을 믿어보겠다는 어떤 말하자면 그 도발적인 그런 대응일 수도 있고요. 대통령이 제가 할 때까지 난 정각에 출퇴근하겠다. 네. 아니, 그거는 뭐 의당 그 윤석열스러운 자세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또 그냥 당연히 징계가 공식적으로 의결이 안 됐기 때문에 재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출퇴근 또 해야 한다. 네. 라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시간이다라는 분석이 참 흥미로운 표현이었는데 잠시 후에 과연 문재인 대통령은 그 대통령의 시간을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전망해 보겠습니다. 왜 정직 2개월이냐? 많은 출연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해임이 아닌 정직 2개월 왜? 오늘 동아일보가 해석하기로는 1. 법적 리스크 줄이기. 해임 처분 법원에서 뒤집히는 사례 많지만 정직은 비교적 뒤집히는 사례가 적다. 그것도 정직 2개월이면 법원이 정직 2개월은 뭐 굉장히 적다. 두 번째, 2년 임기 보장 명분. 2개월만 직무가 불가능하지만 총장직은 유지. 하지만 2개월 동안 정직되는 동안 수사지휘권 행사는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명분을 확보. 실리를 챙겼다라는 분석을 동아일보는 하고 있는 겁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그중에 1번이 뭐 진짜 사실입니까? 만약에 해임 처분을 하면 법원에서 뒤집는 경우가 많은데 정직 2개월 이렇게 나와버리면 법원에서 그 정직 2개월 갖고 뭐 이러십니까? 뭐 이런 반응 보이는 게 맞습니까?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그래요? 않고요. 원래 이제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정직이 되면 월급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2달 동안 월급 안 받고 좀 쉬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조금 전에 봤듯이 윤 총장은 아주 어마어마한 그 단어들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법치주의.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내가 개인적으로 억울해서 한 게 아니다. 이게 국가 전체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난 여기에 대해서 불복할 수밖에 없다. 그렇군요. 이 시그널인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행정소송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이 언제 그 검찰총장이 됐냐면 작년 7월 25일 날 됐거든요. 그러니까 임기는 내년 7월 24일까지예요. 그런데 행정소송은 아무리 빨리 해봤자 1심 판결이 그 임기 전에 끝날 가능성 제가 봤을 때 많지 않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무엇이 중요하냐? 지난번과 똑같이 집행정지가 중요한데, 집행정지라고 하는 거는 지금 뭐 윤 총장이 뭐 이런저런 뭐 절차와 뭐 실체와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집행정지할 때 원칙적으로 보는 것은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성 여부를 갖다 보는 게 아니고, 행정소송법 23조 2항에 보면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느냐, 처분을 받은 그 당사자한테, 윤 총장한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느냐 여부만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뭐냐?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지난번 집행정지 결정문을 갖다가 봤는데, 그때 집행정지 결정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직무집행정지 기간 동안에 직무집행을 할 수 없는 게 그거는 금전으로 보상하기 어려운 손해다. 이렇게 그 행정법원에서 이미 결정을 갖다 내렸거든요. 예. 여기서 직무집행정지 기간을 정직기간으로 대체해버리면은 똑같은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기간이 뭐 짧다라고 하는 그 정도 빼놓고는 집행정지에서도 원래 법대로만 하면 집행정지가 수용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것은 정혁진 변호사님의 어떤 예측인데, 윤 총장이 예컨대 집행정지 신청, 뭐 쉽게 말해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윤 총장 측을 수용할 가능성도 크다라는 견해도 전망도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이슈로 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새벽 4시 이 징계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 도대체 징계위에서는 어떤 장면들이 있었을까? 우리 취재 기자들이 그 징계위 어제의 주요 장면들을 취재했습니다. 징계위는 비공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언론사 카메라가 들어가서 취재할 수도 없고, 언론사 기자가 그 안에서 배석을 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취재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취재 기자들의 취재 역량이 발휘돼야 할 순간입니다.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는 비공개된 어제 징계위의 주요 장면들을 준비했습니다. 몇 가지 장면 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항의를 하며 퇴장을 한 그 장면이
아마 어제의 장면 중에서 가장 주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 장면에 주목하십시오. 윤 측 항의 퇴장, 최후 진술 거부, 일방 종결. 윤석열 검찰총장 측 징계위원 기피 신청 1차에 이어서 또 모두 기각됐다. 징계위 직권으로 증인을 채택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어제 당일 돌연 증인 출석을 안 했습니다. 대신 진술서를 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법적 의미 잠시 후에 풀어보겠고요. 중요한 건 심 국장 진술서가 나왔기 때문에 윤 총장이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징계 결과 내지 말고 우리가 반박할 수 있다. 시간을 달라. 라고 요구를 했지만 징계위에서는 윤 총장 측의 최후 요구에 대해서 거절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최후 진술을 하라라고 징계위가 얘기하자 윤 총장 측에서는 반대 신문 박탈했다. 최후 진술을 거부하겠다라며 거세게 항의를 하고 최후 진술을 하지 않고 퇴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윤 총장 측의 최후 진술 없이 징계위는 종결을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징계위 끝! 9시간 20분 만에 회의가 파행됐고 징계위는 징계 의결을 강행하게 된 겁니다. 윤 총장 측이 최후 진술을 거부하고 강하게 항의를 하고 나온 순간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총장께서는 혹시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전달을 받거나 예, 물론 말씀드렸죠. 예, 어떤 반응을 좀 보셨는지. 글쎄요, 뭐 상황이 그렇게 됐으니까 뭐 특별한 반응은 안 보셨고요.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 장면이 상당히 어제 양측이 불꽃 튀는 장면이었는데 이재명 기자, 자, 이 장면을 취재 기자로서 어떻게 봤습니까? 굉장히 어쨌든 대통령이 절차 정당성과 공정성을 굉장히 강조했죠. 그런 점에서 과연 마지막까지 절차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징계위가 노력했느냐 이런 의문이 좀 드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어제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제 처음으로 심재철 검찰국장이 증인으로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게 처음 이제 진술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총장 측의 변호사 얘기에 따르면 박은정 감찰 담당관도 2개의 진술을 또 냈습니다. 그러니까 진술서가 3개가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증인신문을 했죠. 5명이나 증인신문을 하면서 윤 총장 측 표현을 그대로 빌으면 유의미한 증언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술서가 한 3개가 있는 거고 또 유의미한 증언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종합해서 최후 진술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먼저 정한주 위원장이 그럼 내일 오후면 괜찮겠냐 이렇게 먼저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내일 오후도 너무 빠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나가 있어라 우리끼리 좀 회의를 해보겠다 하고 나서 징계위원들이 다시 정한주 위원장이 다시 불러서 1시간 내로 최후 진술해라 이렇게 이제 통보를 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거는 하지 말라는 건 똑같은 거다.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총장 측에서 최후 진술을 거부하고 바로 퇴장을 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진 거죠. 근데 지금 오히려 정한주 위원장도 그 새로운 내용이 많이 나온 걸 알고 있는 거죠. 진술서가 새로 나왔고 그리고 유의미한 증언들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최후 진술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본인이 먼저 내일 오후에 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했다는 건데 그래서 징계위원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정확히 지금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결국은 그렇게까지 또 시간을 끌기 힘들다. 빨리 정리하기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겠죠. 그러니까 바로 1시간 뒤에 진술이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결국 어차피 이 사안은 누구나 다 지금 이미 윤석열 총장 측에서 어떤 징계가 나오든 행정법원을 가겠다는 게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방어권을 줬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왜 입장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좀 징계가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재명 기자는 지금 이 장면에 대해서 기자적인 관점에서 윤 총장 측에게 충분한 방어권이 주어졌느냐와 관련된 의문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에 더욱더 돋보기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등을 포함해서 윤 총장 측이 거세게 항의하고 징계위에서 이에 대해서 대응하는 양측의 대화 장면을 취재하여 복원을 했습니다. 물론 취재 기자들이 취재를 통해서 다시 재구성한 대화 장면이라는 것 감안하시고 상세히 들여다보시죠. 정한중 징계위원장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변호인이 이렇게 대화를 했다라고 취재를 한 겁니다. 어제 시각은 오후 7시 30분 증인신문 뒤입니다. 먼저 윤 총장 측이 이렇게 얘기했다. 심재철 검찰국장이 제출한 진술서 내용에 탄핵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상당히 많다. 자, 이에 대해서 최종 의견 진술 준비에도 우리가 시간이 걸리니까 다음 회의에서 이를 진행하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정한중 징계위원장이 그러면 내일 오후면 되겠냐? 라고 먼저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자 윤 총장 측이 내일 오후도 빠르다. 하루 이상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러자 정한중 위원장이 그렇다면 위원들과 좀 협의할 테니 나가 있으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윤 총장 측이 퇴장했다가 다시 재입장했는데 돌연 오늘 종결한다. 1시간 뒤에 최종 진술하라. 라고 입장을 바꿨다라는 게 윤 총장 측의 주장입니다. 1시간 안에 최종 의견 진술하는 거 불가능하다. 아니 당초에 내일 오후에 우리가 항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항의가 소용없었습니다. 최종 진술 거부하겠다라며 퇴장을 했고 그러자 정한중 위원장이 충분히 변론할 기회를 우리가 주었다. 자, 징계위 종결하겠다. 라고 끝냈다더라. 라는 게 취재 기자들의 취재 내용이고 상세하게 오늘 동아일보 등에 대해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김용주 의원님. 네. 참 취재 기자들이 취재를 열심히 했다. 그런데 일단은 윤 총장 측의 입장과 주장이 많이 반영이 된 대화 내용이다. 라는 걸 감안하고 좀 봐주십시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핵심은 여러 가지 어떤 징계 절차에서 정당성의 중요한 부분이 소명 기회를 적절하게 주었느냐에 대한 논쟁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징계위원장 입장에서는 어떤 정원의 정인도 채택했고 또 최후 변론의 기회를 주었으나 당신들이 그 변론의 기회를 가져가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어떤 나름대로 자기 정당성을 갖고 충분히 변론의 기회를 주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 판단은 이렇게 날짜가 지연되고 하면 아마 신재철 국장이 낸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문건들이 외부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시간을 많이 줄수록 징계위원회 불리해진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만에 하나 이제 이용구 차관이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외부 분들하고 논의 과정이 개입됐을 여지도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시점상에 그렇게 짧아진 데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더 복원이 돼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것이 앞으로 징계위원회가 얘기했던 위원장이 얘기했던 소명 기회를 적절히 줬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앞으로 이렇게 법리적 해설이나 또 법원에 갔을 때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까?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그 말하자면 그 징계의 정당성의 뒷받침에 대한 영역이 바로 소명기회 부여거든요. 두 번째로 나와 있는 대목이 소명기회 부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가지고 소명기회를 충분히 줬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쟁점으로 남아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 보도대로라면 한 가지가 궁금해집니다. 징계위원장은 왜 말을 바꿨을까? 이 보도가 맞다면 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방금 보셨던 그 대화가 끝난 직후에 나와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무고하고 징계 사유가 안 된다는 누명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벗겨보려고 많은 준비를 하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오늘 이 절차가 종결되는 걸 보니까 저희들의 이런 노력과는 상관없이 이미 다 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징계가 만약에 확정이 되면 뭐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향후에 어떻게 좀 대응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그거는 뭐 확정되면 바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 징계 절차 자체가 미흡하고 부당한 절차이기 때문에 승복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니까요.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 총장 측은 이미 결과가 짜여져 있는 것 같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연아 의원님, 지금 사실은 윤 총장 측 변호인의 이야기, 전원으로서 이 같은 대화도 보도가 되고 있는 건데 자, 이 전원대로라면 왜 징계위원장이 내일 오면 되겠느냐 우리가 생각해보겠다 나가 있으라 라고 하고 돌연 오늘 끝나겠다 1시간 뒤에 최종 준비하라 라고 말을 바꿨을까요? 제가 이제 상상력을 좀 발휘해서 저 자리에 있었으면 어제 여러 가지 그 증인들 진술이라든가 진술서를 보면서 뭔가 좀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었다고 징계위 내부에서는 생각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시간을 줄까? 이렇게 고민하던 중에 제가 다시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이거 시간 끌면 끌수록 우리에게 불리해집니다. 이렇게 누군가 얘기를 했을 것 같고요. 또 지금 상황이 저는 뭐 대부분 정직으로 어느 정도 답을 정해놓고 징계위가 열렸다고 생각이 되는데 얼마 전에 보셨잖아요. 여당 중진 의원이 갑자기 라디오에 나와서 정직 얘기를 먼저 꺼냈어요. 설훈 의원. 네. 그러다 보니까 해임으로 시작된 이 징계 얘기가 점점 쭈그러들면서 지금 정직을 뭐
6개월이냐 1개월이냐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또 한 번 기회를 주면 윤석열 측에서는 지금 하루 갖고는 안 된다고 하는 건데 그럼 2, 3일을 줬었을 때 정무적 판단으로 보면 되게 복잡해질 거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징계 결과 얘기를 이렇게 결과를 쭉 보면 사유와 수위 간의 불균형도 있고 저는 절차적으로도 이랬다 저랬다 오락가락했다는 정황들이 굉장히 많이 목격이 됩니다. 자, 이 장면은 윤 총장 측의 주장이기 때문에 징계위 측의 반박과 반론이 나오면 그에 대해서도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 사실 숨겨져 있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거에 대한 질문을 정혁진 변호사에게 드릴 건데 심재철 국장이 애초에 징계위원이었다가 본인이 회피를 하고 징계에게 다시 증인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돌연 출석을 하지 않고 문건으로 입장을 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단은 검사징계법에 보면요. 26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증인 및 감정인의 선서 등과 관련해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증인 선서? 네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거짓말하는 건 죄가 아니거든요. 저도 거짓말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뭐가 죄가 되냐면 법정이나 법정에 준하는 그러한 장소에서 선서를 갖다가 하고 내가 거짓말하지 않겠다. 선서를 하고 거짓말을 하면 그러면 그거는 이제 위중죄로 처벌을 갖다가 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이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 그다음에 애당초 그냥 심재철 국장에 대해서는 징계위원들만 신문하는 것으로 했다가 나중에 입장을 갖다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윤 총장 측에서 다시 반박하는 그러한 신문을 할 수 있게끔 하니까 그러니까 윤 총장, 심 국장 입장에서는 만약에 자기가 거짓말, 그러니까 윤 총장의 입장은 뭐냐면은 심재철 국장이 그 낸 여러 진술서 보니까 사실과 안 맞는 것들이 너무 많다. 그런데 그 부분을 거짓말하자니 그렇고 내 그 쓴 게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진술서를 낸 것이 아니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던데 저도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정혁진 변호사님, 이거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부가 질문. 심재철 국장 건에 대해서 개인견을 준 건데 증인 선서를 하고 사실과 다른 얘기를 받는 처벌받는다. 이건 국민들이 다 아시는데 지금 징계위에 서면으로 증인이 답변을 낸 상황인데 그 서면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증인 선서를 안 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벌은 안 받아요. 처벌은 안 그래요? 받는데 법적으로 형사소송법적으로 뭐냐면 이제 그 형사소송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렇게 진술을 갖다가 한 문서를 낸 사람이 직접 그 법정에 나와가지고 이거 내가 이렇게 진술한 게 맞다라고 해야 그 진술서가 증거로서의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이번 징계위원회에서는 심재철 국장의 진술서는 증거로 채택이 되면 안 되는 게 그게 이제 법적인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정혁진 변호사님의 법적인 개인 의견이었습니다. 심재철 국장의 불출석과 관련돼서 정한중 징계위원장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심재철 국장 직권으로 신청하셨다가 갑자기 취소하신 배경은 없어요. 청와대는 장관님한테 뭐 오더받거나 이러시면 안 되나요? 대표가 바로 하시나요, 장관님? 저희 없습니다. 들어가는 징계위원장 측의 입장도 전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장면 보셨는데요. 징계위에서 있었던 두 번째 장면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구니를 내밀었다. 자, 이건 무슨 장면일까요? 윤 총장 측에 따르면 오늘 국민일보와 중앙일보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징계위가 바구니를 돌려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려 시도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여부는 징계위의 입장이 지금 없었기 때문에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보도에 따르면 정한중 징계위원장이 휴대전화를 모두 내놓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바구니를 들고 휴대전화 수거를 시도했다. 그러자 여기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라 하면 송경식, 이서궁, 이완규 변호인입니다. 그러자 윤 총장 측이 반발합니다. 재판에서도 이렇게 안 한다. 혹시 우리가 녹음할까봐 그러는 거냐? 라고 반발합니다. 그러자 징계위 측은 징계위 내용이 실시간으로 유출될 것을 우려한다라면서 재차 휴대전화 압수를 시도했다, 요구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윤 총장 측도 만만치 않습니다. 녹음 버튼 눌러져 있는지 확인을 해보라. 증언 중에 휴대전화에 우리가 손 안 대면 되지 않느냐. 치사한 짓은 하지 않는다. 그 중에 한 분은 급한 전화가 올 수도 있다. 휴대전화 결국 세대 올려둔 채 손 올리는지 안 올리는지 보면서 심의가 진행됐다라는 내용인데, 이재명 기자, 아니 당최 이건 무슨 장면입니까? 휴대전화를 압수하려는 자, 내지 않으려는 자, 이 사실입니까 일단? 결국 그렇게 알려져 있죠. 지금 그런데 굉장히 징계위원과 윤석열 총장의 변호인 간의 굉장한 신경전이 시작부터 또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러니까 지난 10일 날 1차 징계 심의 당시에 윤석열 총장 측에서 요구했던 게 바로 전체 녹음입니다. 전체 모든 회의 과정을, 모든 심의 과정을 녹음하자. 그걸 정확하게 기록을 남겨놓자라고 요구했던 거죠. 그런데 당시에 정한중 위원장이 수용하지 않았죠. 대신에 녹취를 하자. 그러니까 사실 받아쓰기를 하는 거죠. 누가 얘기를 하면 옆에서 그걸 받아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해서 기록을 남기자라고 절충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어제 회의가 시작됐을 때 혹시나 녹음할지 모르니 휴대전화를 다 내라 이렇게 요구했던 건데, 변호인 측에서는 법정에서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치사한 짓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일단 압수수색하지는 않았지만 뭐든지 꺼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저기서 나온 증언 하나하나가, 그리고 위원회의 징계위원장이나 위원들의 발언 하나하나가 앞으로 행정법원에서 법정소송 과정에서 굉장히 의미 있게 다뤄질 거기 때문에 그만큼 양측이 굉장히 신중하고 또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김연아 의원님, 이 장면을 자세히 뜯어보면 매우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나오는데, 지금 징계위가 얘기하는 것과 윤 총장 측이 얘기하는 포인트가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징계위 측에서는 실시간으로 징계 내용이 사전으로 밖으로 유출될 것을 우려해서 휴대전화를 내라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포인트인 거고, 윤 총장 측에서 반발하는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녹음할까봐 혹시 겁나서 그러는 거냐 라고 반박했다라는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같은 얘기죠. 실시간 유출이라는 게 결국은 녹음이나 전화기를 켜놓고 유출을 하는 건데요. 저는 어제 저 장면을 보면서 정말 바닥까지 갔구나. 우리가 상대를 믿지 못할 때 저러지 않습니까? 못 믿을 때. 예. 근데 어제 그 변호인단이 얘기한 것처럼 법정에서도 저렇게 핸드폰 수거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저 안에서 우리가 들으면 안 되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무슨 얘기를 하길래 저렇게 새어나갈까봐 걱정을 하는 거지? 저는 오히려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정말 어제 징계위의 분위기는 정말 신뢰가 바닥까지 간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증인들은 과연 본인들의 진술에 대해서 징계위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주장도 나왔는데요. 함께 보시죠. 증인들 낸 기록을 제대로 안 봤다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속전속결 징계위, 류혁, 손준성, 박영진, 이정화, 윤석열 검찰총장 측 증인 4명이 출석해서 증거 기록을 700에서 800쪽 준비했다고 합니다. 류혁, 손준성, 박영진, 이정화 이 증인은 이 징계위의 징계 사유가 타당치 않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것으로 현재 확인되고 있고요. 그 기록만 700, 800쪽이다. 그런데 징계위가 추가 기록을 심도 있는 검토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 증인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정한중 위원장은 간결한 답변을 요구했고 속전속결로 진행됐다라고 어제 징계위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한 증인은 한국일보 보도에 따릅니다. 징계위가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으니 증인신문 빨리 진행하려는 느낌을 받았다. 이거 개인 느낌입니다. 윤 총장 측은 증인들 기록에는 꼭 봐야 할 새로운 사실도 포함되어 있다. 짧은 시간에 검토할 수 없는데도 징계위원들은 이 기록을 유심히 보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준비한 징계위의 세 번째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증인들이 제시한 기록, 과연 어떤 장면일까요? 이정화 검사가 세 번째 장면의 주인공입니다. 이정화의 작심 출석, 보고서 3종 다 꺼냈다.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정화 검사는 어제 징계위에 참석을 해서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서 담당했던 검사잖아요. 이거는 죄가 성립이 어렵다라는 검토 결과 보고서도 준비했다고요. 그리고 이정화 검사는 당초에 이게 삭제됐다라고 폭로를 했는데 그 주장을 근거할 자료 3가지 버전의 보고서를 다 준비해서 왔다는 겁니다. 이건 작심이죠. 1차 보고서,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직권남용죄 성립이 어렵다. 2차 보고서,
직권남용죄 성립은 어렵지만 직무상 의무 위반은 성립될 소지가 있다. 3차 보고서 최종본 직권남용죄 성립 어렵다라는 내용조차 삭제가 된 버전, 이 세 가지 버전의 보고서를 이정화 검사가 근거 자료로서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그럼 김용주 의원님,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정화 검사가 들고 온 세 가지 보고서가 있는 게 사실이라면 이정화 검사의 주장대로 이건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검사들의 검토 결과가 최종 보고서에서 결과적으로 누락이 된 게 맞다라는 얘기인데, 법무부는 그간 누락된 적 없다라고 주장을 해왔으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그것은 내가 알 바 아니다, 그런 뜻이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면은 사찰 문건이 있었다고 하는 데만 주안점을 두지, 그 보고서에 당신들이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는 것은 내가 여기서 징계하는 데 있어도 내가 주요하게 관심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일고의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징계위원회 입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물론 근본적으로 보면 재판하고 비슷한 과정이지만 재판하고 징계위원회는 좀 다르다. 그러니까 재판 과정은 여러 가지 변호사들이 낸 여러 가지 에비던스를 가지고 논박을 한 것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실은 결과를 내는 것이지만, 징계위원회라고 하는 건 대체로 보면 근본부터가 달라요. 사실은 거의 보면 징계의 수위가 있는 사람에게 어느 정도 징계를 할 것이냐를, 물론 징계할 소지가 없다라고 하는 징계는 극히 드물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모든 증거를 재판적인 것처럼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정한중 위원장의 의중이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재판하듯이 몇 가지 1차 기일 잡고 2차 기일 잡고 증거에 대한 탄핵 근거를 가지고 논쟁할 시간이 없다. 이제 그런 입장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또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판단, 정한중 위원장의 판단이 과연 그 실체적 의미를 가지느냐, 그야말로, 그리고 그 이전에 냈던 증거 자체가 말하자면 수용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느냐의 논쟁만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이 굉장히 흥미로운 분석을 했는데, 징계위 자체는 징계가 성립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보통 열리지 않는다. 즉 징계위가 어느 정도 징계를 할 각오를 하고 통상 열리는 것이다 라는 개인적 견해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따져봐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정영진 변호사님께 묻겠는데, 어제 징계위가 인정한 4가지 혐의, 즉 윤 총장 측에게 징계를 묻기 위해서 한 가지 문건을 추장관은 이것은 판사를 사찰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왔어요. 징계위도 이 의혹에 대해서 징계할 만하다라고 어제 최종 판단을 했는데, 지금 방금 보셨듯이 이정화 검사는 3가지 보고서를 들고 왔다라는 거예요. 이 보도가 맞다면 1차 보고서, 즉 그 문건을 직접 검토한 검사들은 이게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급기야 2차 보고서에까지도 윤 총장에게 구체적인 징계를 물을 것이 아니다 라고 보고서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3차에서 이게 지금 삭제가 됐다는 건데도 징계위에서는 됐고 이건 징계 사유가 맞다라고 인정을 했다는 거거든요.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징계위원회는 싸우는 데가 아니에요. 그거는 결정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꼼꼼히 따져봐가지고 징계 사유가 있으면 징계하고 없으면 무혐의 결정 내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급할 게 전혀 없어요. 윤 총장 어제 징계를 갖다가 하나, 오늘 새벽에 하나, 아니면 뭐 내일 하나, 달라질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왜 서둘렀을까? 그런데 이제 아까 그 위원장이 이야기했지만은 6가지 혐의 중에 4가지가 인정이 됐다라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거는 판사를 불법적으로 사찰했다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판사를 불법 사찰에 대한 그런 죄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불법 사찰죄는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 판사 뒤를 캐거나 뭐 어떤 사람의 그 뒤를 사찰하거나 했을 때 문제가 되는 범죄가 뭐냐면은 그게 직권남용죄거든요. 그런데 일단 뭐 주임검사는 본인이 스스로 박은정 그 담당관이 내가 주임검사다라고 했으니까 뭐 박은정 검사라고 쳐도 사실 이정화 검사는 적어도 담당 검사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담당 검사가 자기가 맡은 것들을 검사적인 시각에서, 법률가적인 시각에서 꼼꼼하게 따져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이 한 어떤 행위도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자기의 의견을 갖다 밝혔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정화 검사의 의견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징계위원이든지 아니면 그 소추했던 그 박은정 그 검사든지 이런 사람들이 밝혔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징계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이 핵심이니까 날밤을 새서라도 이 부분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갖다가 충분히 꼼꼼히 그걸 갖다 검토를 하고 그리고 나서 결정을 갖다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정황이 전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징계위원회가 제대로 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정익진 변호사님이 개인견했습니다. 징계위가 날밤을 새긴 했습니다. 새벽 4시에 발표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미래를 향해 달려갑니다. 징계위에서는 정직 2개월을 결정했고, 윤 총장은 어마어마한 단어를 써가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최종 결정은 문 대통령이 이거를 제가 하느냐 마느냐에 달렸습니다. 대통령 재간할 경우 윤 총장은 소송에 돌입하겠다라는 기사입니다. 자, 그럼 가장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 중요한 의문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 정직 2개월을 보고받고 총장을 징계하라라고 재가를 할 것인가? 이 질문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어제 징계 정직 2개월이 내려진 날 윤 총장의 환갑이었다고 합니다. 환갑날 열린 징계위. 요즘은 환갑잔치를 잘 안 하지만 환갑이라는 것은 좀 의미가 있죠. 그런데 얄궂은 생일 징크스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어제 징계위 2차 심의날이 윤 총장의 음력 생일, 환갑 생일이라고 합니다. 환갑은 음력으로 하잖아요. 2013년 당시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는 양력 생일날이었다고 합니다. 글쎄요. 이 보도가 그냥 그렇다는 보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환갑급 징계 사이에 구체적인 연관관계는 없기 때문에 큰 의미 부여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어제 저희들이 보도해드렸던 그 한 장면과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환갑날 징계위가 열리는데 윤 총장이 평소에 하지 않는 행동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유민주주의와 인기 윤석열 그동안 여러분들하고 응원해 주신 거 감사한데, 오늘부터 정치가 시작이 되니까 여기 나오시고 너무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제 그만하셔도 제가 마음으로 감사히 받겠습니다. 자,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이 영상을 보도해드리면서 지지자를 향한 윤 총장의 돌발 행동이다,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다, 다양한 분석들이 어제 하루 종일 다른 매체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기자, 환갑날 축하는 못 받을지언정 징계위에서 정직 2개월의 처분을 결과적으로 받게 됐는데, 저 장면을 징계위 결과가 나오고 나서 오늘 이렇게 다시 보니까 환갑날 윤 총장이 본인에 대해서 정직 처분 이상이 내려질 것을 직감했다라고 보십니까?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보니까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딱 갑자기 어제 늘 출근을 할 때마다 지지자 있었지만 한 번도 이제 내린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차에서 내려서 지지자를 향해 걸어가서 지금까지 응원해줘서 참 감사하다, 마음으로 그 응원을 받겠다, 애쓰셨다. 하지만 날씨가 추워졌으니까 이제 나오시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윤 총장 입장에서는 오늘 징계위원회에서, 어제 당시에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저런 것들을 그만 나와도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제 지금 드는 거죠. 물론 정확한 속마음이야 윤석열 총장 말고는 알 수 없겠지만, 결국 저렇게 나와서 저런 얘기를 던졌다는 것, 그리고 그게 꼭 지지자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국민들에 던지는 메시지죠.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행정소송을 통해서 본 게임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강추위라는 표현을 썼지만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새로운 국면이 맞기 때문에 그 응원들은 마음을 받을 테니까 더 이상 나와서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는 이제 본인의 의사를 좀 전달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오늘 징계위 결과까지 보고 또 마침 어제가 환갑이었다는 얘기를 이제 들으니까 또 그렇게 유추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윤 총장이 출근을 했으나 평소처럼 차 타고 그냥 바로 청사로 들어갔거든요.
대통령이 재가를 언제 할지는 모르나 재가를 할지 안 할지도 잘 모르겠으나 어찌 보면 어제의 저 직접 메시지가 윤 총장이 곧 정직 처분을 받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을 감안할 때 정직 재가 이전 마지막 직접 메시지가 될 수도 있겠군요. 육성 메시지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만약에 정직 재가가 나면 또 검찰 검사들에게 당부의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건 이제 아마 육성을 하기는 쉽지 않을 테니까 이메일이나 이렇게 문건을 통해 할 테니까 아마 육성 메시지는 정직 처분이 재가가 나기 전까지는 마지막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점에서 어제 저런 자료를 본인이 일부러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을까요? 추 장관이 이육사 시인의 시 한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추 장관의 SNS입니다. 이육사의 외침,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그러네요. 꺾일 수 없는 단단함으로 이겨내고 단련돼야만 그대들의 몸은 한나절 볕에 꺼지는 아지랭이가 아니라 늘 머물 수 있는 강철 무지개로 나타날 것입니다. 라는 추 장관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무슨 뜻이죠? 어려운 겨울이라고 하는 이게 사실은 이제 1940년대 쓰여진 시 아닙니까? 일제 강점기 안에서의 어려운 탄압받는 전국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을 극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탄압 코스프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누가 누구를 탄압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자기가 탄압당한다고 느끼고 있는 거죠.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에 의해서 탄압받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국민들이 탄압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런 맥락을 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찬 겨울에 검사들의 이 폭주를 내가 막아내겠다 이런 메시지인데요. 이제 아까 정 변호사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과연 이것이 맥락적으로 맞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화자의 입장에서 보면 법무부 장관이 내가 탄압받고 있다. 내가 참 겨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의 견해였는데 정익진 변호사님 공교롭군요. 비슷한 순간이죠. 정직을 논하는 그 순간인데 정직을 당한 검찰총장은 지지자 혹은 국민들을 향해서 마음을 고맙게 받겠다. 걱정하지 마시고 몸 챙기라 라는 메시지를 냈고 징계를 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강철 무지개 264 시를 인용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어리둥절하다. 왜냐하면 지금 날씨가 춥기는 추워요. 계속 며칠 동안 이렇게 막 추워가지고 저도 영하 10도 막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데 이게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추 장관님이 인문학적인 소양이 좀 부족하신 듯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누가 해야 될 소리냐면 핍박을 받는 사람. 근데 핍박받는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은 징계받는 게 핍박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면 이거는 장관님이 징계받으시는 걸로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일단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과연 그 추 장관님이 하실 말씀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그냥 어리둥절했습니다. 예, 정익진 변호사님의 개인 견해지만 또 추 장관을 향해서 인문학적 소질이 부족하다는 말씀은 또 방송에서 부적절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대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 정치권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정직 2개월에 대해서 함께 보시죠. 민주당 징계위의 결정을 존중한다. 검찰개혁으로 이어져 진정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상식에 반하는 태도, 임명권자로서 굳이 복잡한 절차 거치게 하는 대통령 비상식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양당 대표 원내대표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징계위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현직 총장이 중징계를 받은 것은 검찰 내부의 과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공권력이라는 팔을 빌린 조직 폭력배들의 사적 보복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본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적법 절차를 지키는 것처럼 참고 계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징계위원님들 권력에 차출돼서 억지 징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문과 역사에 두고 불명예로 남을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민주당이었던 금태섭 전 의원은 이렇게 입장을 했습니다. 금태섭, 검찰총장 정직 2개월, 도대체 이렇게 망쳐놓은 걸 어떻게 복구해야 하는가 하는 걱정이 든다라며 비겁하고 무능한데 배짱도 없다라고 징계위를 맹비판했습니다. 비겁하고 무능한데 배짱도 없다라고 웃어넘기기에는 도대체 이렇게 망쳐놓은 걸 어떻게 복구해야 하는지 걱정이 든다. 정직 2개월이 검찰 개혁이냐라고 금태섭 전 의원은 묻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시간이 왔습니다. 윤 총장 정직 2개월 처분 대통령의 상택만 남았다. 윤석열 총장 징계 결정은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의 재가가 반드시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됩니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 재가하지 않으면 제 아무리 징계위가 정직 2개월이 아닌 해임을 결정한다 한들 효력은 없게 되는 겁니다. 즉 대통령이 전자결제로 재가를 하는 순간 윤 총장의 총장직은 그 순간 멈추게 됩니다. 재가 시 정직기간 동안 주요 사건 수사 지휘권이 당연히 박탈되죠. 월성 원전 사건 이제 막 시작했는데,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수사한 지 한참 됐는데, 라임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건 피해자 피해 금액 천문학적 규모인데 정관계 로비 수사에 대해서 총장의 수사 지휘권은 박탈되게 됩니다. 이 질문은 김연아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시간이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수많은 이야기들에 대한 보고와 생각도 법률가 출신의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할 겁니다. 참모들도 이에 대해서 보고할 테고요. 대통령이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하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지 않는다고 하면 세상에 이 지금 몇 달간에 걸쳐서 벌어진 이 소란과 같은 국민을 힘들게 했던 이것이 도대체 뭐였느냐라고 저는 더 큰 역풍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통령께서 아무리 가능하시지만 전자결제로 이것을 제가하시는 거는 조금 금태섭 의원 표현을 빌리자면 비겁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떠한 형태로도 국민들에게 입장을 표명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임명권자가 할 수 있는 간단한 절차를 남겨두고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꼬이게 한 것에 대해서는 뭐 조그만 변명이라도 하시지 않아야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연아 의원님의 야당의 견해였습니다. 이번에 김용주 전 의원님, 대통령의 선택이다라고 김 전 의원께서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대통령 제가 할까요, 즉시? 저는 제가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그 중에 제가 이제 눈여겨보는 것은 이 연구 차관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제가 의지가 없었다면 차관을 그렇게 빨리 이렇게 급속하게 뽑아가지고 징계에 집어넣어야 되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남아있고요. 또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이 이 부분도 제가 하는 것도 책임지는 부분이고, 국민 모두가 이 지리한 논란의 끝맺음, 물론 끝맺음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입니다만은 그런 것을 바라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또 어쨌든 대통령과 여당 모두가 자기 지지자들이 행하고 있는 상당 부분이 어쨌든 이 문제를 빨리 정리해 달라라고 하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답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대통령이 과연 제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유추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어제 이 발언을 들어야 합니다. 징계가 열리던 날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저도 지난 대선뿐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략했습니다. 그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되었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공수처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이 생명입니다. 라고 공수처를 강조하며 검찰, 무소불위 권한을 가지고도 스스로의 잘못에 책임 안 지고 책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되어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검찰의 작심 비판을 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그동안 수차례 윤 총장에게 검찰개혁에 동참을 당부해왔지만 현 상황에선 더 이상 함께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라고 동아일보 기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을 비판했다고 반드시 윤 총장의 징계에 제가하라는 법은 없지만 이 대통령의 공식적인 메시지 하나하나는 청와대 내부에서 상당한 논의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청와대로 출입했었던 이재명 기자가 잘 알지요. 그렇죠. 어제 메시지는 상당히 고심 끝에 물론 공수처에 대한 메시지지만 사실 어제가 뭐 윤 총장의 징계위라는 건 뭐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어제 메시지 자체가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도 스스로의 잘못을 책임지지 않는다. 이 메시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윤석열 총장을 겨냥했다 이렇게 보는 게 뭐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윤 총장의 지금 징계 수위가 당시 메시지를 내릴 때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정지 2개월로 나왔죠. 그런 점에서 거기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메시지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어제 징계위에서 해임을 결정했다면 임기의 총장이 임기를 박탈하는 거기 때문에 중단시키는 거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고심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일단 정지 2개월로 수위가 조절됐고 그런 점에서 뭐 어쨌든 임기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까지 이제 윤 총장과 추미애 장관의 갈등 속에서도 임기는 지켜줘야 된다 이런 이제 의지를 밝힌 적이 있죠. 그런 점에서 어쨌든 정지 2개월이라는 수위 조절 자체가 대통령의 고민을 덜어주고 빠른 재가를 위한 어떤 수위 조절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빨리 아마 재가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김연아 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의 메시지를 내릴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의 추미애 윤석열 갈등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끌고 오면서 사실 뭐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많은 부담을 지고 왔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본인의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근데 중요한 건 그걸 통해서 과연 이제 이 국면이 정리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오히려 더 도화선이 될지 이제 봐야겠죠. 못다한 이야기는 이따가 라방에서 하자고.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네 번째 이슈. 백신 전쟁에서 밀려난 한국. 조금 전 코로나19 관련된 신규 확진자 수가 발표됐는데 1,078명이 발표됐군요.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78명입니다. 국내 발생은 이 중에서 1,054명, 해외 유입은 24명. 그러니까 국내에서 발생한 숫자만 1,000명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지난 일요일에 1,000명이 넘었었는데 지금 오늘이 수요일이니 월, 화, 수 3일 만에 다시 1,000명을 넘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가 과연 효과적일까라는 의문을 들게 하는 오늘의 코로나19 확진자 수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더욱이 백신의 필요성에 대해서 절실해질 수밖에 없겠죠. 한국은 백신 언제 충분히 확보될 것인가? 화이자가 이미 충분히 확보해 놓은 미국에게 추가 공급하는 거에 난색을 표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뉴스를 보는 우리들은 그러면 한국은 언제 오나 궁금할 수밖에 없죠. 14일 현지 시간 화이자 측이 미국 정부가 코로나 백신 추가 공급을 요청하자 이 내년 7월 9월에나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화이자 백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니까 미국에게 추가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거죠. 한국은 화이자 백신 1,000만 명분을 내년 중에 도입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현재 선구매 계약 체결이 안 돼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선구매 계약이 체결돼 있는데 한국은 계약 체결을 못했습니다. 연내에 선구매 계약 체결하는 것이 목표인데 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도입 시기가 관건인데 미국에게 추가 공급이 내년 7, 9월이라면 선구매 계약 체결도 아직 못한 우리나라에 언제 도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현재로선 오리무중입니다. 화이자 CEO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So far, we have an agreement with the U.S. government to provide them 100 million doses, and this is a fixed order, and we will provide those 100 million doses starting from now by the end of the first quarter. They have asked now an additional 100 million doses from us. Right now, most of that we can provide in the third quarter. 김연아 의원님, 오늘 1,078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2.5단계로 격상했지만 확진자 수가 오히려
주는 게 아니라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화이자 백신 1억 분을 선구매하기로 계약을 했고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에서는 1억 더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데도 화이자가 제때 못 맞출 것 같다. 한국은 언제 봤습니까? 저는 지금 저 보도가 사실이라면 화이자 백신과 관련해서 한국은 내년에는 확보가 어려울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물건을 사보면은요, 대량으로 사는 사람이 우선적인 그 핵심 바이어가 됩니다. 지금 미국이 1억 회분씩 해서 저렇게 추가적으로 계속 사고 있는데 백신을 파는 입장에서 보면 저렇게 벌크로 구매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게 되는데 우리는 아직 선구매 계약도 안 돼 있고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외교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1,000만 명 정도 분 해분 정도면 사실은 저희가 좀 우선권을 갖기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국내 식약청에서 사용 승인을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국민들이 그럼 FDA에서 승인이 안 난 백신을 맞으려고 할 것인가라는 의구심도 있고요. 백신 확보에 최우선으로 주력을 하되 저희는 지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방역에 대해서 조금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1,000명이 넘었습니다. 사유를 알 수 없는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역학조사만을 갖고 우리가 이것을 방지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한 2.5단계 갖고 지금 맞기에는 저는 굉장히 역부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자가진단과 또 가정에서도 어느 정도 격리를 통해서 머무르고 또 추가 병상 확보에서는 중증 환자들을 좀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지금 정부가 자화자찬했던 K방역의 좀 2단계, 좀 점진적인 2단계로 진화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백신 확보와 좀 아울러서 이 지금 우리 K방역에 대한 일종의 수정 보완 저는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주 의원님 또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하셨잖아요. 행정을 해보셨잖아요. 왜 정부가 3단계로 격상을 안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많은데 3단계 격상보다도 가장 국민들의 관심은 이래서 백신 살 수 있느냐라는 건데 그동안 우리 정부와 외교당국도 보건당국도 정말 발빠르게 대처를 잘 해왔는데 이 백신 전쟁이라고 저희가 표현했잖아요. 네. 그동안 좀 열심히 안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수차례 얘기한 것 있었습니다만 여야 정치권이 사실 공수처법 여러 가지 어떤 법률적인 국민들이 봤을 때는 1차적으로 지금 보건 안전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것 가지고争論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정부가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선구매할 수 있는 조치를 빨리 국회가 처리를 했었어야 되고요. 또 이번 사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치적 힘이 관료의 힘에 밸런스가 안 되면서 생긴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직도 백신 자체의 그 불량률이라든지 사실은 이것이 어떤 부작용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진다는 것에 대해서 관료들이 책임지기 싫어하니까 이것을 뒤로 늦추는. 그리고 또 하나는 선구매라고 했을 때 윗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필요하거든요. 일본의 경우는 선구매를 했죠. 벌써 인구 곱하기 거의 3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은 일본은 그런 것들이 영수증 없어도 빨리 조치할 수 있는 그야말로 특활비를 국가가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반대입니다. 특활비를 안 줘도 될 사람들은 특활비를 주고 특활비 준 거는 투명하게 다 하라 하니까 자원 외교, 저런 말하는 백신 선구매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료들은 만에 하나라도 이것이 실제적으로 백신 부작용이 나오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미루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백신 대량 생산 설비가 세계 최고거든요. 그것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모든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가 한국에서 생산하는데 설마 그중에 몇 개라도 빼돌려 주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선구매했을 때 FDA 승인이 안 나는 리스크조차도 안고 가는 정치력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역시 필요한 것은 그와 같은 전열 정비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4인 이상 이하의 소규모 모임에서 감염되는 경우가 매우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결과와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라방 2~3알로에서는요. 정직당한 검찰총장 불법 조치 강력 반발이라는 주제로 자, 오늘 김영주 의원님과 또 이재명 부장 두 분 모시고 본방에서 못한 이야기 라방에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방으로 넘어오십시오. 저희는 내일 아침 본방 9시 15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